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 118강은 요속공주와의 하룻밤, 원효대사 두 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떠났다가 깜빡 이렇게 초막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갈증이 나서 해굴에 갠 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렸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돌아왔다는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춘추의 이제 딸 요속공주와 어떻게 해서 원효대사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는지, 여기 이제 다리 위에서 이제 이렇게 물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오늘 그 강의 순서는 원효가 어떻게 해서 파괴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요속공주와 어떻게 해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으며, 그럼에도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에 힘을 썼고 금강산매경을 이렇게 잘 해석함으로써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평가까지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도끼에 자루를 낄 자가 누가 있느냐 한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성 원효.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경주로 돌아온 원효는 엄격한 계율에서 벗어나 문란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파괴성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원효는 더러움과 깨끗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속된 것과 참된 것 역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장하면서 맞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원효는 또 잘생기고 목소리가 우렁차고 설법의 내용도 매우 진지하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요속 공주와의 하룻밤. 어느 날 원효는 도끼에 도끼에 자루를 낄 자가 없느냐. 내가 하늘을 바칠 큰 기둥을 깎아버린다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도끼에 자루를 낀다고 하는 것은 아마 남녀 간의 그 사랑 행위를 가리킨 것 같고, 하늘을 바친 큰 기둥, 음, 설총을 낳죠. 아마 이 설총이라고 하는 큰 인물을 이제 낳게 됩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의지를 내보인 노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뜻을 몰랐는데 태종 무열왕 김유신과 함께 삼국 통일의 초석을 다졌던 김춘추죠. 김춘추가 이 노래를 전해 듣고 대사가 귀부인을 얻어 어진 아들을 낳고 싶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치 이제 둘째 딸 요속공주가 과부가 돼 있었는데 그 요속공주를 마음에 두고 관리들을 시켜서 원효를 찾게 했습니다. 관리들이 때마침 문청교를 건너는 원효를 발견했는데요. 오늘날 복원된 경주의 월정교입니다. 문청 다리 위에 있었던 다리인데요. 관리들이 자기를 찾는 것을 눈치챈 원효는 일부러 다리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옷이 젖었을 거 아닙니까? 옷이 젖자 관리들이 이제 그를 가까운 요속궁으로 안내를 했는데 옷을 말리기 위해서 옷을 벗고 공주와 할 수 없이 이제 하룻밤을 지냄으로써 파괴를 하게 됐다. 그래서 원효는 이제 성복을 벗고 스스로를 소성거사 또는 복성거사라고 불렀는데 이 요속공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설총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김춘추의 이제 아들 문무왕이 있고 지소부인이 있고 요속공주인데 김유신과 지소부인이 김유신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효는 따지고 보면은 김유신과 동서지간이 되는 겁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설총은 잘 아시다시피 통일신라의 3대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라 유교를 확립시킨 뛰어난 육두품, 어,
이제 원효도 사실 육두품 출신이에요. 육두품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계급 제도로서 성골과 진골 다음에 높은 계급입니다. 중앙의 귀족인데 예를 들면 멸망한 나라의 왕족이나 최고 귀족이 받았던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총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육두품 출신인데 원효가 이제 불교인이 있던 비해서 설총은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강수와 최천과 더불어서 신라 사면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았고 설총은 무엇보다도 이두를 집대성에 했습니다. 이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한글이 생기기 전이니까 한자 형태를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한 문자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학 경전이라든가 이런 걸 책을 연구하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아버지 원효가 난해한 불교 교리를 쉽게 풀어서 대중에게 설파한 것과 마찬가지로 설총도 한문의 유교 경전을 우리말로 풀어서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하려 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에 힘을 썼는데요. 원효는 결혼 2주 만에 불자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대중들이 쉽게 불교를 이해시키고자 했던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효는 광대들이 표지박을 가지고 춤추는 것을 구경하다가, 아, 나도 광대와 같은 복장을 하고 불교의 이치를 노래를 지어서 세상에 유포시키면은 우매한 대중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대와 같은 복장을 하고 표지박을 두드리면서 화엄경의 이치를 노래로 지어서 불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강산매경인데요. 자, 그러던 중에 불교에 관심이 많은 왕이 인왕경, 불교의 경전이죠. 이걸 듣기 위해서 전국의 고승들을 불러들였는데 여기에 이제 원효도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나 승려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서 그 자리에 끼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왕이 당나라로부터 새로운 불경 금강산매경을 구해왔는데 그 해설을 듣고자 대규모의 법회를 개최한 겁니다. 근데 이 불경은 굉장히 난해해서 어려워서 강의할 만한 인물을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 어떤 승려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대한법사를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대한법사는 이것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원효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강산배경론인데요. 자, 경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초계사, 경산에 묻혀 있던 원효가 왕이 보낸 사신을 따라 이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소를 타고 가면서 양쪽 풀 사이에 벼를 넣고 붓을 들어서 금강산매경론을 풀이했는데 호세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각승이라 뿔각자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5권으로 된 이 책을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원효는 왕에게 아뢰어서 사흘을 더 연기한 끝에 다시 3권으로 된 소를 지었는데 이것이 금강산배경론입니다. 여기서 소라고 하는 것은 소통 알리다는 뜻도 있지만 임금에게 올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부처라는 찬사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원효는 왕과 대신, 큰 신하들이 중심, 전국의 명망 높은 스님들 앞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원효의 강의는 흐르는 물처럼 도도히 장내에 울려 퍼졌으며 위풍당당한 그의 모습을 찬양하는 소리가 고승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며 이걸 듣고 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요속공주입니다. 요속공주는 감격에 겨워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만 되풀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효대사는 살아있는 부처님이시다고 하는 외침이 장내에 쩡쩡 울리기 시작했던 거죠. 강론을 끝마친 원효는 장내의 고승들을 훑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 나라에서 백개 석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 한식집을 지을 때 이렇게 옆으로 난 작은 목재를 말합니다. 석가래를 구할 때 나는 감히 그 축에 낄 수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의 대들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을 가로지르면서 석가래를 받치고 있는 하나의 큰 나무죠. 대들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들보를 구하게 되니 비로소 나 혼자 그 역할을 하는구나. 여러 번 중에 낄 수는 없었지만 정말로 나라에서 필요할 때 오직 하나의 인물로서 이 일을 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원효의 자부심과 긍지가 들어있는 이제 발언이죠. 이후로 원효는 더욱더 연구에 몰두해서 그가 연구가 미치지 않는 불경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86년 3월 10일에 3월 30일에 산중 깊숙이 자리 잡은 경천의 남산 혈사에서 작은 절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69세로 사망했다는 뜻이죠.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는 파괴성으로서 개울에서 벗어나 문란한 생활을 즐기다가 요속 공주와의 하룻밤 인연으로 설총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태어나게 됐다. 원효는 무엇보다도 불교의 대중화에 힘을 썼는데요. 백성 가운데 파고들어서 불교를 쉽게 이해시키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9세에 열반에 들었고, 원효는 무엇보다도 상호 모순 대립하는 불교의 그 견해들을 화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극복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화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쟁투하고 싸우는 것들을 어떻게 화합시키는, 일치시키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는 중국 화음악의 성립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강성률 철학 TV에도 강성률 문학 TV도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